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과 물류구매협회가 공동집계 발표한 4월 제조 PMI가 전월과 같은 50.1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제조 PMI는 지난해 7월 51.7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하며 올 들어 50선을 하회했지만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50선은 유지했습니다. PMI 지수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 지원을 위한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양측이 오는 3일에 잠정 타결을 목표로 협상의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타협안에서 그리스 정부는 금지선으로 설정했던 연금과 노동, 부가가치세율 인상, 민영화 등 이른바 4대 부문에서 일부 긴축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제조업 경기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달과 같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인 ISM은 4월 미국 제조업 지수가 51.5를 기록해 전달과 동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사전에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52.2를 소폭 밑돈 겁니다. 3월 제조업 지수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제조업 고용 지표가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8.3을 기록해 2009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와 톰슨 로이터가 공동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95.9를 기록해 전월 93보다 개선됐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96에는 소폭 모자란 수치였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출발 진출 아이디의 최예린입니다. 오늘까지 징검다리 연휴로 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럽과 아시아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대부분 휴장했던 가운데 뉴욕 증시는 한 번은 크게 내리고 한 번은 크게 오르는 널뛰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 기준으로만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씩 크게 반등하면서 전날의 낙폭을 고스란히 빠르게 만회해줬는데요. 나왔던 지표는 엇갈렸고 사실 느낌상으로는 많이 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4월 제조업 지표가 잇따라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ISM이 집계한 것을 보면 4월 제조업 지수는 전달과 동일해 2년 내 최저치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마르키트라는 시장 조사업체의 집계로 보면 미국의 4월달 제조업 경기는 연중 가장 안 좋은 연중 최저치를 나타내는 그런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는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표는 엇갈렸는데 뉴욕 증시가 왜 크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날 크게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기술적으로 유입이 됐던 것이죠. 자, 뉴욕 증시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씩 올랐습니다. 다우는 이제 18,000선을 다시 되찾아 18,024선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도 이제 5,005선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1.3%가량 반등했고요. S&P 500 역시 2,100선을 되찾았습니다. 전날 그 이상 빠지면서 모두 마디 지수를 잃어버렸다가 하루 만에 다시 되찾은 결과를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부분을 여전히 맴돌고 있는데 뉴욕 증시도 역시 많이 오른 데 따른 과열 경계감을 지수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노동절 관련해 장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고요. 이어서 유가 한번 마감을 보시겠는데요. WTI가 거의 우리가 쉬었던 날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결과 60불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배럴당 43불 하던 WTI가 60불까지 올라오면서 4월 한 달 동안만 상승률이 20%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때문에 유가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차 약화되는 가운데 2,120선까지 코스피가 주저앉았고요. 네트랜도텍이 진짜 결국에는 가짜 백소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가, 코스닥의 투자 심리를 다시금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5월입니다. 첫 시작이 좋았으면 하지만 오늘
징검다리 연휴여서요. 강한 출발을 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이 아직인 것 같습니다. 4월 제조업 지표 일제히 부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월 제조업 지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가 여전히 그 회복이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4월 제조업 미국의 4월 그 PMI 지수가 3월 달에 55.7이었는데 54.2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1분기에 0.2% 성장이라는 성장률 쇼크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주목되는 것은 2분기에 이 성장세가 얼마나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4월달 PMI 제조 PMI가 54.2가 나와서 2분기 반등이 작년에도 이제 그 1분기에 마이너스 2.1 성장을 기록하고 2분기에 4.6을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에는 되게 한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만큼 큰 반등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ISM 집계로는 미국의 4월달 제조업 경기가 2년 내 가장 안 좋고 마르키트 집계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정도인데 세부 항목별로 봐도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 현재 시각으로 8일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노동부 집계, 공식 집계 결과가 나오는 건데 3월 달에 이게 예상보다 한 절반밖에 안 나와서 쇼크 수준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네, 고용이 그렇죠. 회복세를 보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3월 달에 흔히들 말하기를 그때 우리가 이제 고용 쇼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3월 달에 고용 쇼크, 그다음에 1분기 성장 쇼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자동차 판매 실적 같은 걸 볼 때 이번 달에는 좀 고용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번 8일 날 이제 발표되는 고용이 좀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한 고용이 20만 명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반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8월 달, 8일 날 발표되는 고용이 20만 명을 넘어설 것인지, 저번 달은 18만 9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제조업 PMI가 감소하고 있는 속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용지표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 이번 8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성장하는 도중에 일시 주춤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것이고,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시장은 지금 이제 21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나온다 그러면은, 제조 PMI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그래도, 다소 회복되는 거, 1분기에 그 한파라든지 이런 것 영향 때문에 0.2%의 저성장에서 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3월달 고용지표가 12만, 한 5천 명, 12만 6천 개 정도밖에 신규 고용이 늘어나지 않아서 1분기 GDP 자체를 부진하게 만들었던 큰 요인을 제공했었는데 4월달에 고용이 좋아진다면 교수님이 바라던 대로 2분기 미국의 개선세도 연결지어서 좋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만 5천 명의 신규 고용의 증가 그리고 5.4% 정도의 실업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유럽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유로존의 4월달 소비자 물가 CPI가 나왔던데요. 0%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는 디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유럽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기록해왔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우려가 유럽도 과거 일본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미국식 양적 완화, 다시 말하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했죠. 3월 달부터.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디플레이션 우리가 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4월달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바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월달에 비해서 두바이 유가가 한 20%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 정도 올랐는 유가 때문에 3월달 마이너스 0.1에서 4월달 0.0으로 물가 상승률이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거 외에도 양적 완화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유럽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여튼 유럽이 지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여러 지표들을 봐서는 성장도 그렇고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에도 여전히 지금 문제가 제조 PMI가 4월 달에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3월 달에 52.2에서 4월 달에 51.9로 나왔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한 4월 달 정도 좀 더 지켜봐야 유럽이 디플레이션 늪에서 탈출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양적 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어서 유로존의 실업률도 조금 안정되고 이렇게 물가 디플레이션 진행도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유가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디플레가 멈춘 것일 수도 있으므로 몇 달 더 지켜봐야 트렌드를 알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정책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0일 날 BOJ 회의가 종료가 돼서 결과가 나왔던데 일단 완화 기조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추가 완화는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을 해 니케이 주가는 급락했다면은 구로다 총재는 또 추가 양적 완화가 일단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낮춰다본 것도 아주 눈길 끌었던 대목이었는데 BOJ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월 30일 날 4월달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는데 경제 전망을 발표했어요. 경제 전망 일본은행은 언제나 일본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표해 약간 혼선이 있는데 회계연도가 2015년 회계연도는 2015년 4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 3월까지인데 2015 회계연도의 성장률을 2.0%, 물가 상승률을 0.8%를 했는데 이것이 지난 1월 달에 발표한 것보다도 성장률은 0.1%포인트, 물가 상승률이 0.2%포인트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구로다 총재가 일단 추가적인 양적 완화, 지금 양적 완화는 이미 벌써 하고 있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0.8%가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한 것입니다. 소비세 인상을 지금 현재 소비세 인상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3월달에 2.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빼고 나서 금년에 0.8%, 금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되고 내년 회계연도에는 2.0%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얘기는 이것이 일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 없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이 이런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이미 벌써 이제 소비세 인상 효과를 빼고도 금년 회계연도 기간 중에 0.8%, 내년에 2.0 그러면은 그러다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물가 상승 궤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은 확실하게 이제 그러다의 그야말로 과감한 양적 완화, 작년에 약 130조 엔을 풀고 금년에도 80조 엔을 추가로 푸는 과감한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20년 장기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해도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0.8%의 물가 상승률은 좀 낮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쯤 들어가면 다시 좀 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왜냐하면 하반기에는 또 미국 금리 인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물가 목표 2% 달성 시기를 한 반년 정도 연기함으로 인해서 아마 2분기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정도에 추가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해볼까요? 오늘 HSBC가 집계하는 4월 제조 PMI 확정치도 발표가 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통계국과 물류구매협회가 공동 집계하는 4월 제조 PMI가 나왔더라고요. 50.1. 전월과 동일해서 경기 확장과 위축 국면을 가르는 그 50을 간신히 2달 연속 넘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이게 문제는 이제 이 4월달 제조 PMI 50.1이 3월달과 같은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3월 1일에 기준금리를 낮추었고 5.6에서 5.35로 낮추었고 또 4월 20일에 지급 준비율을 또 낮추고 그야말로 계속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조 PMI가 변동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지만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7.0%를 기록했는데 이 7.0%가 2013년 3분기 7.8% 이후에 계속 낮아졌어요. 7.4, 7.3 계속 낮아져서 7.0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지급준비율도 낮췄는데 제조 PMI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경기가 이건 제조업이니까 시장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회복이 안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1분기 성장률 7.0%도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 여러 기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기되고 또 IMF는 금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한 6.8%, 내년엔 6.3%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경제는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다 중국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부양을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한 이제 6%대의 중성장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올 들어 금리 인하 3월 달에 하고 또 곧바로 4월 달에 붙여서 그것도 100bp나 지준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4월 달 제조 PMI가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왕지사 이렇게 경기 부양 카드를 연속해서 꺼낸 거 효과가 날 때까지 아마 해보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정도에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7%를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IMF 전망처럼 6.8%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1분기 7.0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계속 6%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중국으로서는 경기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할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아까 그 제조 PMI처럼 시장에서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도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추가 부양책을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네, 인민은행 부양 조치가 실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부양을 위한 지금 부양 조치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 하셨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코스피는 2,200간에라고 했었지만 어느덧 4월 달 마지막에 조정을 좀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5월 달 다시금 장밋빛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의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끝으로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이제 변수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거의 2,200 코앞까지 갔다가 이제 다소 주저앉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만도 한 7조 원 정도 이상 7, 8조 원 정도 돈이 들어오고 4월 달에도 4조 원 이상 들어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환율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원달러가 1,070원, 원 100엔이 900원대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거 한국은행이 이렇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지금 더욱더 타격을 지금 현재 수출이 금년 들어서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국은행이 환율을 좀 손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지난주 중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일부 좀 빠져나가고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분기 들어서는 이제 좀 기업 실적도 유가도 하락하고 금리도 낮아지고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은 문제는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발생하면 환차손을 굉장히 크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한국은행 간의 환율 정책을 두고 약간의 지금 이제 기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는 총재의 발언이 아주 미묘한데요. 지난주에 하는 총재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발표를 얘기를 했어요. 대담을 했는데 그런 걸로 미뤄봐서는, 그리고 환율에 관해서는 원 백엔 환율이 900원대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은이 환율에 대해서 크게 지금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 주나 5월달에 좀 환율 외국인들 좀 더 들어와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싶습니다. 이게 이제 9월경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때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한 5, 6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는 가부간의 환율을 한국은행과 외국인 투자자 간에 약간의 기싸움이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약간의 변동폭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5월 달에는 일단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한 실적 걱정으로 5월달 증시 전망도 아주 밝지만 않을 것 같다 하셨습니다. 3월달 속보가 나왔네요. 경상수지 흑자가 나왔는데 104억 달러, 37개월째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은 우리 교수님의 걱정대로 역시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8.4%, 수입은 마이너스 16.8%. 결국 흑자가 난 것도 소위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수님, 역시 수출 걱정 크신데 수치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무엇보다도 지금 수출이 지금 1, 2, 3, 4월 금년들에서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감소폭은 더 커지고, 그렇죠. 국내 투자가 안 돼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원화 절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원화 절상 요인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또 수출이 안 되니까 투자도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고용이 안 돼서 소비도 안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은이 지난주처럼 총재의 얘기처럼 적어도 원 백엔 환율이 깨질 경우에는 한은의 입장에서는 구두 개입이라도 나왔어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정신이 빠지겠죠. 그래서 정신이 빠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실적 장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두면은 유동성 장세만 있고 실적 장세가 안 되면서 큰 문제를, 디커플링에 따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은의 정책 스탠스, 시장에 주는 시그널링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상이 실적 장세로 스무스하게 넘어가려면 외환 당국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일정 부분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실적 장세로의 어떤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려면 환율 부분에서 끊겨진 고리가 좀 맞춰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풍성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 제조부터 5월 증시 전망까지요.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문 멘트입니다. 자, 연휴가 3일이었죠.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에 제가 강연회를 했었는데요. 오셔서 걱정들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시장은요, 아직까지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조금 가져가셔야 될 때다. 낙관적 관점 가져가셔야 될 때다는 얘기는 좀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흘러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그러니까 금리도 낮죠. 그리고 부동산도 크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돈이 좀 몰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갑자기 장이 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악재적인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은 낙관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정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대결이 있었죠. 파키아오와 그다음에 메이웨더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경기를 보면서요, 제가 느꼈는 게 뭐냐면, 이 스탠스, 즉 스텝이 중요하고 치고 빠지고, 그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유연성,
흑인 특유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좀 이런 유연성과 확실한 스텝을 좀 밟아주기를, 스탠스, 그러니까 기조 자체를 좀 확실히 밟아주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부가 좀 너무 늑장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제 지금 일본 때문에라도 지금 너무 좀 더 힘든 시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뉴스도 다 자꾸 그렇게 나오죠. 어찌됐든 아베 총리하고 구로다 총재하고의 어떤 이런 화합이 잘 맞으면서 일본은 지금 이제 경기 회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황령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의 어떤 대책도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못내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살펴보면 지금 네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세계 재난입니다. 그죠? 이런 재난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오늘 뽑아온 기사예요. 자, 여기 보면 Slowing Growth Mothers FED Plan이라는 기사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자, 저성장이죠. 결국은 늦은 성장, 저성장으로 인해 FED의 계획이 혼란에 빠졌다. 혼란에 빠진 FED의 계획이라고 좀 그렇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사 내용에 보면요, 나쁜 날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들이 지금 나쁜 날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bad weather라는 얘기가 나오고 cheap oil, 그러니까 싼 유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서부 항만 파업 사태, 웨스트 코스트 포트의 디스럽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롱 달러, 그러니까 스트롱거 달러,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크게 좋을 수 없다.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미국의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가 좋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출이 활발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달러가 강세였어요. 그러면 국가 경쟁력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오히려 수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좋을 수 있다 없다? 좋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가도 저렴했죠. 그들이 밀고 있었던 게 셰일유인데 그 셰일유를 계속 개발하지 못할 만큼 오페크가 계속 유가를 밑으로 밀어제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셰일유를 포기하는 상태, 즉 목이 조일 대로 조인 상황까지 가서 결국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패권 차지하겠다고, 경제 패권 차지하겠다고 지금 AIIB까지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갑자기 갈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악수를 뜨기 시작했죠. 일본까지 불러들여서 이제 손을 잡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의 어떤 위기론이 지금 자꾸 고조가 되면서 더 지금 금리 인상하면 달러 강세가 더 되죠. 그죠?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춰야 된다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돈을 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화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는 뒤로 늦출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권시장에 독일까요? 독일까요? 좋은 선작용을 할까요? 당연히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런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는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 금리 인상까지 한다면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또 주가 하락은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 못하면 그들도 함부로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밑으로 유동성으로 밀어붙인 장입니다. 밀어
그리고 경제 지표를 호전시켰는 장인데 이제 이것을 또 지금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땡겨서 그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늦춰지다 보면 내년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쯤까지는 아직까지는 낙관적 관점은 좀 유지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서울경제신문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보면요. 지금 서울경제신문 보면 소득 대체율을 뭐 높이면 미래 세대한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창업기업의 대목 규제 한시적 면제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자, 버핏이 미 금리 인상 때 증시 하락을 경고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워렌 버핏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제가 좀 뽑아온 주요 기사 살펴보기 전에 이 내추럴 엔터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추럴 엔터텍이 가짜 백소가 명확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어도 된다는 식의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기업윤리 굉장히 나쁘죠. 근데 이걸 뒤짐으로 해서 내추럴 엔터텍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내추럴 엔터텍을 가만 살펴보니까요.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도 이제 점하로 예상이 되는데 하한가로 예상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내추럴 엔터텍이 하한가를 가면 신용 물량을 쓴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다른 종목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불가피한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 특히 신용 종목군들에서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커요. 사태가 작은 사태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종목을 팔지 못하게 되면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되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면 이건 지금 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또 내리면 4대 시중은행 올 7천억 손실이다.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은행 금융 관련주 여러분들 조금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다. 무조건 기술적 반등에서의 매도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 이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기준금리를 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은행주에 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금리 되게 낮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 갖다 맡겨도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은행주가 좋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기존 금융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 금융주 기술적으로 반등 왔는 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도 관점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꼭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하락되면요 시중은행들도 큰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예금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이 더 줄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다음 기사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의무화됐다. CCTV 장비업체 날개 달까 뭐 이런 장비업체 날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CCTV 시스템 코콤이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코콤 그 다음에 MC넥스 CCTV 카메라용 모듈입니다. 그 다음 경봉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코콤, MC넥스, 경봉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CCTV에 대한 수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CCTV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최소 10만 개입니다. 거기다가 한두 개 달 수 없죠. 여러 개
달게 된다면 이것들이 분명히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가 되면서 이 회사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회사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있죠.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코콤, MC넥스, 경봉 이런 회사들은 실적까지 받쳐주면서 성장성이 부각된 만큼요. 더더욱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가전의 IoT 접목 코웨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코웨이 실적. 자, 코웨이가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좀 나왔었죠. 근데 코웨이가 사물 인터넷과 접목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굳혀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자 지금 이 예쁜 코웨이 한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실내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갖고 있죠. 그러면서 코웨이의 IoT 기능, 즉 인터넷 오브 싱스 기능을 탑재해서 실내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스마트 에어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물 인터넷과 코웨이의 실내 공기청정기하고의 연동되어지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것이 사물 인터넷의 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기 이제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KT하고 스마트 홈케어 MOU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 케어 렌탈 서비스 매출도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해약률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웅진 코웨이는 렌탈 사업인데 결국은 코웨이 이 회사는 렌탈 사업이에요. 렌탈 사업인데 해약률이 낮다는 것은 기존 고객 유지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후발주자로 치고 들어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죠? 쿠쿠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기존에 워낙 많은 이제 그 서비스 가입자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해약률도 낮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본다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웨이를 좀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면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잡아가시면 되겠죠.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주말인데도 부지런히 강연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강연회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투자 전략 한마디 말씀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요, 내추럴 엔터텍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번 주는 어찌됐든, 거래일 수도 지금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4일밖에 없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된 주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너무 가파른 매매 전략 그리고 가파른 포트폴리오 변경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주초에 좀 팔아놓고 주말적으로 갈수록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시황의 신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5월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수현 대표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강세 그리고 어닝 시즌 초반 분위기와는 달리 일부 대형주 잇따른 실적 부진 속에 코스피는 212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내추럴엔터텍은 결국 가짜 백수호를 사용했다고 밝혀졌죠. 때문에 그 여파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까지 이어졌는데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다소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 가장 큰 배경은 뭐니 해도 원화의 강세 특히
특히나 이제 그 N1 환율에 대한 그 N1 환율의 800원대 진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조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가져왔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 실적 예상되었던 그대로 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건설이랄지 아니면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 이후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오히려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막상 조금 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 하락 분위기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준 일단 매수 강도는 둔화되긴 되었지만 그래도 매수 분위기는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반적으로 파는 종목은 팔고 사는 종목 다시 사면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지금 매우 지금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좀 서서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재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의 지속적인 부분이랄지 전체적인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성장주에 대한 그들의 일수적인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에서 서서히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들 좀 간파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백소 파동 일단 당분간 시장 내 어떤 그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 일단 밝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 제2의 또 다른 백소 파동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저 역시도 좀 떨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서 이제 그 국제 유가 조금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죠. 이제 하향세는 확실히 이제 하향세는 이제 그 끝났다. 오히려 이제 그 하향 안정화에서 서서히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좀 나오면서 다소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 특히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그 유가의 상승 부분, 이제 그 반등 부분이 좀 부담 작용이 되면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다들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양호한기업 역시 양호한기업은 계속되는 어떤 그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주 역시도 실적 계속 이제 그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반환점은 통과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 관련해서 여전히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한 자세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4월 마지막 들어 이래저래 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는 아직까지 위쪽으로 살아있는 데다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으니 5월 달에 다시 한번 2200을 볼 거다 전망들이 여전히 유효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조정의 어떤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월 증시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중소형주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가뜩이나 백소 파동으로 투자 심리도 안 좋아졌는데 중소형주가 몰린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5월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중소형주 말씀 먼저 좀 드려보죠. 중소형주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체적인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 제 생각은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두 갈래로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적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제 그 기대감, 어떤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주식과 정당성이 불확실성이다라고 오히려 그 등을 돌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림을 받는 그런 주식으로 분명히 나뉠 것이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좀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한동안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오히려 그 성장주 쪽으로 기대감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어떤 그 편파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편중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오르는 그런 종목들 많이 나타났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좀 양상이 좀 다른 분위기일 것이다. 5월 특히나 이제는 그 1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그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번 달 중반 정도면 이제 그 끝날 그런 상황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2분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을 분명히 넘어갈 텐데 여기에
동시에 이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세 가지 환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다소간에 좀 이해도 되시고 제 생각에 좀 손을 드시는 그런 분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유가, 이 세 가지 그 지금 경기 현황을 지금 전망에 어떤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달러화, 지금 연말까지 10월 이후로 금리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는, 그렇다면 달러화의 약세가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달러화의 약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어떤 그 환율 시장이 조금은 더 중앙에 투자심의 중앙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하락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히려 금리 인상 쪽, 금리 반등 쪽에 대한 어떤 그 목소리 내지는 눈높이가 서서히 이동을 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그리고 국제 유가, 이제 그 하락세는 멈췄다라는 쪽에 확실하게 그 투자 심리에 어떤 그 마음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달러화의 약세 지속, 그리고 금리 하락세의 둔화, 오히려 반등 쪽에 대한 가능성 부분, 그리고 국제 유가의 반등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그 은행 등 금융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 이를 포괄하는 것이 결국은 경기 민감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금리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상승 반전을 좀 서서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는, 그렇다라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때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그럼 여기서 조금 좀 나눠지게 되죠. 인플레이션 온다면 단기적으로 당장 어떤 그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그 서서히 조금 좀 생각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해 본다면 은행권을 비롯한 전체적인 뭐 순이자 마진율의 개선 부분이랄지 전체적인 은행 수익성의 개선이 너무나도 이제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국제유가 일단 그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부분, 반등 쪽, 그렇다면 이때까지 조금 좀 진행이 되었던 어떤 그 유가와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소재와 관련된 쪽에 어떤 그 마진의 개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그 금융업종 전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소재업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바람직한 국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그 N1 관련해서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완성차나 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제 생각은 좀 매도 쪽에 좀 있긴 있습니다만 조금 좀 중립적인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 북미 대륙을 비롯해서 어떤 북미 대륙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그 선전 부분, 경기 회복과 맞물린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이 예상될 가능성,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IT 같은 경우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신제품과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이번 5월 중순 1분기 실적 마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좀 시장 내 차별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리 하락세가 둔화되는 걸 보니까 은행 및 금융업종 관심도도 괜찮겠고, 유가가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것으로 보이니까 에너지 업종 및 경기 민감 대형주 좋게 보인다 하셨습니다. 전략 마지막으로 그냥 간략하게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 특히 이제 뭐 거래 일수가 조금 좀 짧죠. 내일 어린이날 이제 휴장일이고요. 조금 좀 변동성 유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국면이다. 아직까지 차익 매물에 대한 완전한 소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는 것. 특히나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환율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환율의 변동성 조금 좀 예상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확실하게 어떤 그 방향성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따져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와중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확실하게 포트폴리오를 경기 민감 쪽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역시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발 맞춰서 좀 비슷한 어떤 그 패턴 유지해 나가는 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금리, 국제 유가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들은 환율에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파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재편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 대형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자 귀한 팁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5월 증시 전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이어되어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주말에도 멋지게 놀지 못하시고 주식시장을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지쳐 보이세요. 예, 코스피도 네. 지쳤습니다. 지금 거의 21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설마 21선을 깨지는 않겠죠? 글쎄요, 21선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최근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강도세가 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상당히 투자 심리도 꺾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그동안에 지수 고점부터 줄기차게 이제 강조드렸던 5일선과 11선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고점 징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라인이 이탈된 상황에서 순환매성 빠른 단기 트레이딩이 요구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그것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한 템포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해서 최근에 정강 후약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그런 나왔던 그런 모습들, 어느새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21선까지 부근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코스닥은 21선 지금 이탈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21선을 지지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5일선에 대한 5일선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하면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상승을 해도 큰 폭의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만큼 저항이 많은 상황에서 하락 시에 외국인들 차익 물량이 거진 개인들이 이제 최근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개인들만 1,000억 원 이상 매수하게 되는 조금은 수급적으로 꼬인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건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2차 상승을 해도 절대 개인들을 탑승해서 우리 같이 부자 되자라는 습성은 나오지 않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휴장이었고요. 그 전날 목요일에 다우지수가 급락을 해서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금요일에 상승 마감하는 점 우리 시장에는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상승을 해도 현재 이제 상승하고 있던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반등을 해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해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은 현재 구간 쉬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상당히 지수가 거칠어진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한 2% 정도, 3% 정도 빠졌던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이외에 저점을 다졌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통신주들, KT 같은 경우 외국인들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했던 121선을 쌍바닥을 다지고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추천주였던 LG U+ 같은 경우에도 KT와 마찬가지로 LG U+ 같은 경우에도 KT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바닥을 다지고 지금 6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승의 초입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1,000원대를 돌파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한 번 돌파를 했지만은 강력하게 단방에 돌파하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좀 보시더라도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를 기다리고 메이저들이 매집해버리는, 결국 이런 시장에서 은행주들도 그렇고 통신주들도 얼마나 개인들이 신규로 접근했겠습니까? 거의 이런 섹터들의 종목들은 개인들이 물려있거나 다른 섹터, 그러니까 자동차나 조선, 기타 경기 민감 섹터, 그러니까 핵심 섹터에 몰려있지, 사실 이런 섹터들은 상승장에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개인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섹터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추후에는 그것이 이제 개인들은 탑승시키지 않고 상승하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한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통신주들 특히나 통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규 개통 가입자들 성장세에 가속도가 좀 붙은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조정 시 매수 관점 섹터로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좀 리스크 관리에 좀 들어가시는 것이 좀 현명해 보입니다. 실적이 발표된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조금은 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지금 조금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 현금 보유 내지 종목 교체 관점 일단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도 저점을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엔터주들 SM도 그렇고 YG엔터 같은 종목들 일단 코스닥 시장이 급 하락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전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던 SM 같은 부분들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23,850원, 23,850원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대, 그러니까 32,200원과 33,300원 정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5일선을 지수하락에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매수하고 모항하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고요.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코스닥 상승장에서의 어떤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관심권에 둬야 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 언급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현재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전강 후약, 그러니까 지수를 믿고 베팅하기에는 하방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8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또다시 지수가 배신을 할지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기술적 반등을 해도 무리한 베팅보다는 저점 매집의 관점, 지속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저점 매집의 관점 또는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관점이나 스윙 정도로 현재 구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고 해도 속지 말고 차라리 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네이버는 부진한 실적의 기관 매도까지 걸렸으니까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통신주는 물량 뺏기면 안 된다 하셨고 엔터주는 바닥권에서 여전히 매집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전통적인 약세장이라고 일컫는 5월이 막 시작되고 있지만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좀 쉬어갈 공산도 커 보이죠? 잠시 후 개장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마칩니다. 고맙습니다.